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또 저희와 함께 뉴스 확인하시면서 또 알찬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자. 제목부터가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버는 거보다 먹는 데 더 썼다. 예. 먹거리 물가가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권 팀장님은 저희는 엄청 먹죠. 애들이 크면 클수록 네. 이제 성인만큼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먹는 데 쓰는 비용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 보니까 올해 1분기에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서 7분기 연속 외식과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그 통계청의 이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월 평균 404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비해서 1.4%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외식, 가공식품, 그리고 과일 이런 것도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표로 보시죠. 자,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씨가 약간 작긴 한데 여기에서 요 외식하고 가공식품 이 부분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은 지난 1분기에 3.8% 상승률이 늘었죠. 가공식품도 2.2% 늘었습니다. 우리가 가처분 소득은 1.4% 늘었는데 외식 물가는 3.8% 늘었고 외식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서 냉동만두 같은 거 사 먹자라고 해서 가공식품을 사 먹어도 2.2%.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고 예. 그래갖고 이제 마트에서 우리 가정 간편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비쌌다. 우리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이 먹거리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나마 중산층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소득이 좀 높은 층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치솟는 밥상 물가 때문에 저소득층의 식비 비중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에서 식료품 비주류와 또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가계동향 조사 개편 이후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우리가 1분위 가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분들이 식료품, 비주류 음료 구매에 월 평균 26만 9천 원을 썼는데 외식비 14만 1천 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비 지출 131만 1천 원에서 약 31%를 식비 지출에 썼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경향신문에서 그래프를 좀 장기 시계열로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가계 지출의 3분의 1가량을 지금 식비에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1분기에 비해서도 내가 버는 돈에서 먹는 데 쓰는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겔 지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엔겔 지수는 아무래도 외식 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엔겔 지수에는 그 내용이 잘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겔 지수에는 외식은 안 들어가요? 네, 외식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을 안 포함한 상태에서는 엔겔 지수가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실제로 얼만큼 외식비의 비중과 부담이 큰지에 대해서는 엔겔 지수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엔겔 지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연결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 또 분석 자료를 냈는데 2021년 이후에 물가가 12.8% 급등하는 동안 소비 증가율은 5%포인트나 끌어내려졌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증시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투자할 때는 사실 물가 상승률 수치가 좀 안정화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거야를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 투자를 단행하곤 하지만 현실에서 지금 보면은 물가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물가 손실이 저소득층에게 좀 약한 고리에서 나타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사실 금리 인하가 그렇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경제 펀더멘털하고 있는 약간의 괴리와 시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예. 체감 물가가 좀 심합니다 요즘에. 아 그러게요. 어딜 가도 요새는 뭐 10,000원 이하에 먹을 수 있는 데는 그냥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돈가스는 한 비싸도 저는 8,000원으로 기억을 했거든요. 요즘엔 뭐 15,000원은 뭐 쉽사리 넘어가니까. 근데 이게 사실 물가라는 게 한번 오르고 나면은 물가가 내리는 상황을 바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내리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은 걸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좀 적은 상황에서 성장률, 가처분 소득이 좀 많이 늘어줘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런 날이 언제 나올까요? 그런 것들도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오늘 코스피 지수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그 코스피 지수가 아시아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가장 낮다라는 얘기인데 전 이게 다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아시아 지수랑 비교해 주신 거죠? 일단 아시아 지수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1.59% 오늘 거는 반영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가권 지수가 20.21% 가장 많이 올랐고 니케이가 16.43% 이게 올드럽니다. 네, 올해 들어서 베트남이 11.6, 홍콩 항생 지수 8.6. 뭐 중국 지수보다 우리나라가 덜 올랐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이 뭘까 그래가지고 뭐 기사 나온 것들 보니까 이제 뭐 밸류업 관련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오늘 짤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짤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저 삼성전자 밖에서 이렇게 성냥팔이 소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녀. HBM. 예, 근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식구가 저 셋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기에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슈퍼마이크로도 있고 막 오만 식구들 지금 AI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다 따뜻한 데서 지금 뭐 좀 벼째고 있고 그러니까 대만 지수가 가장 높았었던 것도 아무래도 대만에는 TSMC를 비롯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안 올랐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왜 올랐냐? 삼성전자가 막판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막판에 거의 한 3시 다 돼서죠. 3시 넘어서 거의 3시 다 돼서부터 올라가지고 1.71% 올랐더니 코스피가 1.32% 올라가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삼성전자 비슷합니다. 시점도 한 2시 한 40분? 그때부터 들어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어 올린 게 이제 코스피 들어 올린 거랑 거의 비슷해요. 네. 이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구조적인 제도라든지 뭐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대장주가 좀 가져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전혀 나쁠 게 없거든요. 네. 1분기에 뭐 영업이익 6조 6천억 어닝 그렇죠. 서프라이즈 난 거 보면은 지금의 시장의 펀더멘탈하게는 반도체 업사이클이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이닉스도 좋고 지금 아까 그 따뜻한데 막 그 방 너무 좁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가 있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 방에 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성냥팔이 소녀 마냥 쳐다보고 있는 거는 결국은 HBM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지난주 그 후반 뉴스 때 나왔었죠. 뭐 로이터가 뭐 실패했다, 뭐 삼성전자 실패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것만 좀 어떻게 대주면. 네. 네. HBM이 뭐 지금 들어간다 한들 뭐 삼성전자가 6조 6천억 버는데 거기서 뭐 몇 조 더 늘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우리 HBM에 대한 기대치는 외국인들보다 국내 투자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단지 HBM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게 뭐 대만 가권지수 올라가는 거나 이런 거 보더라도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을 보고 외국인은 좀 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냐? HBM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HBM 때문에 거의 9만 원짜리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20만 원 넘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삼성전자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고리가 안 뚫리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한 얘기도 막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이건 다 삼성전자 때문이다.
밸류업 소용없다. 밸류업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 뭐 유럽 지수라든지 뭐 미국 지수는 볼 것도 없고 거긴 다 사상 최고치인데 왜 우리는 이러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랑 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코스피 성장률이 제일 낮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1분기에 뭐 피벗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 피벗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어요. 거기서 뭐 대규모로 뭐 적자 뭐 채무 증서 채권 찍어가지고 뭐 부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갖고 막 그런 거예요. 장기채를 뭐 100조 이상 찍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요새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소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남들 다 가는데 안 가니까 그럼 왜 안 갈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우리가 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주주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는 하지만 주주가치제고에 문제 없을 때도 코스피 3,000 막 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대부분은 밸류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삼성전자다. 왜냐면 꽉 막혀 있거든요. HBM이라는 그렇죠. 이슈 때문에 그냥 뭐 HBM 된다 그러면 올랐다가 아니면 떨어졌다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지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되면은 그때 가서도 뭐 그래서 뭐 이익 얼마 나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전에 좀 삼성전자가 뭐 퀄리티 테스트를 잘 통과를 좀 해줬으면 싶은데 뭐 1차적으로는 약간은 뭐 조금 뭐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핀트 잘 맞춰가지고 여기를 좀 뚫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아시아 증시들에 비해서 꼴등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냉소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가 좀 안 돼서 그런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정말 그 센티멘탈한 이슈인 여기에 그 HBM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우리 증시도 조금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밸류업 관련해서는 오늘 KB금융이 안내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그 4분기에 첫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KB금융 같은 데는 그 거버넌스 관련한 부분들은 공개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너가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간 이해상충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 유인도 있고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규제를 굳이 안 지키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KB금융이 뭐 이제 그런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증권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된 그 스펙을 좀 조율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권 팀장님도 좀 추가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 HBM 관련해서? 네네. 그게 그 이전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이 그러니까 좋은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컨셉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티 삼성 권수인데 안티 삼성 아니라니까요.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갈 수 있는 펀더멘털이 충분히 있는데 센티멘탈하게 그 부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러니까 DRAM이랑 좀 다른 게 DRAM은 이제 제덱 표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제덱 표준에 맞으면 그냥 모든 회사가 그 기준에 그냥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아무데나 갖다 끼워도 이게 DRAM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성능이 나옵니까? 네. 같은 성능이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같은 성능이 나오는 건데 이게 HBM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단순히 HBM이란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GPU를 만드는 회사하고의 그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칩넷 기술 비롯해서 이 인터포저 연결하는 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핀트가 안 맞으면. 그렇죠. 근데 GPU 만드는 엔비디아가 바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MR 펄프 가지고 만들었던 그 HBM은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이제 TC 본딩으로 간 거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작동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또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피드백을 해줘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안 나와. 근데 뭐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많은 분들이 좀 산업에서 좀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 잘못했어라고 지적해주는
협력업체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재 업체야. 네. 그럼 소재 업체가 뭐 가서 소재가 뭐 소재는 뭐에다 쓰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네. 갖다가 뭐 팔고 그러는 거 네. 표현이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소비재로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소재를 갖다 넣었을 때 그 소재가 실제로 장비에 들어가서 네.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소재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협력업체에서 안 주면 몰라요.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 협력업체 중에 좀 잘 키우려 그러는 소재 업체는 받아다가 그 테스트해가지고 피드백 해줍니다. 요게 문제야. 그러니까 뭐 문제점이 뭔지를 떠나서 너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네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그 ASML이 그 전 세계 1위 독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네. 을은 을인 거예요.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이제 ASML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를 실제로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줄 수 있는 회사도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장비가 우리가 그냥 원래 우리 무슨 망치나 뭐 전동공구 사듯이 사갖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거기 뭐 맞추는데 네. 세팅을 하는데도 엄청나게 필요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맞추는데 그러면 이제 그 ASML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TSMC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제 고객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장비를 좀 개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HBM을 갖다 쓸 때 문제는 저런 건 있죠. 그 HBM을 써서 GPU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맞출 수 있는 게 변희주님 안티 삼성 아니라니까. 그래서 적층을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게 어렵다고 하더만 변희주님 말씀 주시는데 네. 적층을 해서 속도를 높이는 거 정도는 원래 해요. 근데 그거를 엔비디아 GPU하고 맞춰서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징을 하는 거, 네. 싱크를 맞추는 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그 피드백을 주고 있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게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쓰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불러다가 뭐 이건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는 필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좀 뭐 언젠가 되긴 될 건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냐라는 부분들이 좀 피로도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뉴스 준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만간 공정위에서 쿠팡의 PB 제품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날짜가 오는 29일과 그리고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관련된 그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 쿠팡에서의 PB 제품 있잖아요. 그 PB 제품을 지금 자사 제품을 우대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PB 제품이 있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우유가 있고 뭐 쿠팡에 우유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일반 우유보다 더 상단에 PB 그러니까 쿠팡의 PB 우유를 전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공정위 쪽에서는 지금 뭔가 그 쿠팡이 임직원들의 후기를 통해서 그리고 뭐 임직원들이 체험단에 직접 참여해서 임직원들이 이 쿠팡의 PB 상품이 위로 올라가게끔 예. 상단에 올라가게끔 유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 반면에 쿠팡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공정위가 유통업의 본질은 상품의 진열인데 이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냥 물건이 많이 널려 있으니까 별 의미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 필요한 상품이 어떤 높이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가장 잘 팔리는지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어떤 상품이 그러니까 뭐 나이대가 그러니까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눈높이에 있는 상품들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이런 상품 진열이 사실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거의 동일한데 지금 이 쿠팡에서 지금 이제
PB 제품과 이런 다른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상단에 배치되는 것은 상품 진열이라는 유통업의 본질인데 이걸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첨예하게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만약에 PB 제품을 우대하면 예. 안 됩니다. 그건 그냥 불법입니다. 그건 불법인데 근데 사실 PB 제품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PB 제품을 이제 불공정하게 우대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PB 제품을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규제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렴한 PB 제품보다는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사야 되니 이건 그러면 과연 소비자에게 좀 좋은 일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펼쳐지게 될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업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B 상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PB 상품은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니까 규제보다는 지원이 좀 더 필요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정책이 약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장바구니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협조를 당부할 수 있는 게 PB 상품과 같은 대체 상품을 발굴을 해달라는 거죠. 똑같은 우리가 우유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PB 우유는 조금 더 쌀 수가 있으니까 이런 PB 상품을 발굴해달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반면에 공정위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PB 상품 진열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는 거는 좀 상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하고 공정위하고는 몇 차례 더 붙어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3월에는 이 쿠팡이 PB 상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2억 원을 부과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그거 기억나세요?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는데 인상한 가격으로 재가입을 하잖아요. 기존의 가입자들이. 그 재가입하는 화면이 저는 재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느낌이 드냐면 재가입 화면이라기보다는 쿠팡의 더 넓은 혜택을 이용하세요라는 느낌으로 재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동의하게 누르면 쿠팡의 더 넓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동의 버튼을 눌렀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는 4,990원의 그 기존 가입료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그거를 동의하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객을 속였다는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지금 공정위의 쿠팡 PB 제품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정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 원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공정위의 공정은 사실 그 정의로움의 공정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과점과 관련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럼 PB 제품을 위로 올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PB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제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쿠팡하고 연계돼 있는 중소기업. 그러면은 만약에 쿠팡이 대기업 제품을 위로 올려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짜는 건데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상품을 쿠팡이 골라줘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품질을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쿠팡에서 뭐 예를 들어 이마트가 노브랜드 샵을 좀 잘 보이는 데다 놨다. 그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또 이제 그 자사 제품 몰아주기.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온라인에서는 그거를 이제 분명히 좀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되게 그냥 우리끼리 저거 되게 복잡한 문제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직매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직매입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사다 팔면은 그러니까 플랫폼이 자기가 물건을 사다 팔면은 자기 물건을 먼저 팔 거다. 그럴 유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직매입을 못하게 해놨고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냐면은 투자한 회사 물건을 받아다가 해요. 직매입은 안 하는데 내가 그 회사에 지분을 사서 이게 아마존에서 주로 했던 겁니다. 직매입 투자를 한 회사 물건을 사다가 많이 팔아준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그 직매입 오픈마켓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거는 또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은 직매입, PB 뭐 이런 거와 그러니까 플랫폼의 이해관계와 셀러들의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상충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플랫폼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힘을 또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B가 아니면 뭐 그럼 뭐 대기업 제품을 밀어주라는 건가? 그리고 약간 공정을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오히려 지금 그 29일 날 열리는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또 몇천억짜리잖아요. 과징금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가지 않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게 PB 제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 매출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럼 PB 제품만을 그 해당 매출로 잡아서 거기에 몇 배를 할 거냐, 아니면 쿠팡 전체 매출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있죠. 만약에 전체 매출로 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제 차례군요. 네, 그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갖춰 제기하려면 내년 1분기는 돼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중간중간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공매도 재개를 해야 된다는 게 자기의 생각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릴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한 내년 1분기는 돼야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걸 보아하니 네. 정부의 방침은 대충 내년 초까지는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재개를 해서 아쉽고 재개하지 않아서 아쉬운 것도 아니고, 이 공매도 논의가 이제 그 어디로 그러니까 어느 맥락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공매도에 이제 불법 공매도가 좀 많아서 네. 이 공매도를 잘 잡는 쪽으로 가는 거냐, 네. 아니면은 이제 공매도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그 공매도 관련한 우린 대주매도밖에 못 하니까 네. 대주매도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초반에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그냥 다 사라졌고, 그러니까 다들 뭐 야 그래서 국민 여론이 좀 어때? 이렇게 약간 요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뭐 한다면 누구 편이야, 안 한다면 누구 편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장도 괜히 한번 소리 했다가, 네. 근데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얘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왜냐면은 이거는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금융을 감독하는 입장이지, 그렇죠. 제도와 관련한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가까운 그 관계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상의 발언을 좀 했었던 건데, 오히려 이번에는 좀 공매도를 좀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자기 생각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걸 또 반박을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같이 그럼 뭐 제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라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야 이게 시장 이슈, 이게 원래 시장 이슈로 시작됐던 거였는데 조금은 좀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금투세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금투세 얘기도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뭐 제도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이것도 금융감독원장은 세금과 관련한 얘기를 굳이 할 위치에 그렇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정부 부처에서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것들이 조금은 야 이게 좀 이제는 정치적 이슈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그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복현 원장도 괜히 얘기했다가 네.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좀 되다 보니까 좀 정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알리테무 이슈를 저희가 한동안 그 뉴스룸에서는 좀 잘 안 짚어드리긴 했습니다. 워낙 저희가 그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한동안 좀 쉬었는데, 예. 그 오늘 저는 그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내놨어요. 뭐냐면 알리테무에서 국내 대기업 패션 브랜드 로고를 직접 박아서 팔더라.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GIF 그 파일인데, 코롱인가요? 코롱 거를 그냥 중국에서 이제 가품이죠. 가품을 그냥 박아서 만들어 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해외 직구를 뭐, 전면 차단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품 문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바로 막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 패션 브랜드 업체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굉장히 좋은 디자인과 좋은 질로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번 시장에 나와서 유행이라든지 사람들의 눈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SNS에 한번 타오르고 나면 그 모든 디자인을 다 따라서 만들게 될 수 있는 게 또 패션 업계의 어떤 그쵸.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패션 업계에서는 내가 생산해낸 이 디자인과 이 브랜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코롱, 심지어 대기업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브랜드조차도 그냥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일반 영세한 디자이너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패션 업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무신사가 최근에 40여 개 중소 패션 브랜드와 힘을 합쳐서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협회를 가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아마 계속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코오롱 제품도 그냥 이렇게 찍어 만들고 파는구나. 와, 이거는 참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 하면서 네. 그 한중 FTA 관련한 얘기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그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했던 것하고 지금은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무역 협정에 가까운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저렇게 그냥 막 찍어서 해버리는 거를 그렇죠. 우리는 방어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이건 결국 중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뭐 이러면서 우리 보고 와가지고 뭐 투자를 하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제 보호무역이 또 강화될수록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코롱 정도나 되니까 뭐 기사라도 나오지. 그렇죠. 뭐 네. 진짜 힘들게 자기 디자인으로 브랜드 만들었던 작은 업체들은 네. 그냥 뭐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절차 진행하다가 그 회사 망해요. 이러면. 예전에 그 있었어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방을 예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가방을 예쁘게 만드는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더글로리. 네, 더글로리. 네. 그래서 그 가방이 더글로리에서 딱 그 나와서 히트를 친 거예요. 와, 이제 그 르바노 가방인가 그래요 아마. 그 가방을 이제 팔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더글로리를, 사실 더글로리 중국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넷플릭스니까 못 보는 넷플릭스도 건데. 안 나오는데. 넷플릭스 안 나오는데 그 가방을 어떻게 보고 그 가방을 바로 가짜 가품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확 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그 가방을 디자인하셨던 분은 더글로리에서 뜨기 전까지 진짜 힘든 시간 보냈는데, 더글로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이제 내 제품을 팔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중국 제품에 밀려버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거의 사장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다음 단신도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직장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 4일제 찬성하느냐? 네라고 보여주시죠.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 4일 근로제에 긍정적이다. 네. 임금 감소도 감수하겠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긍정적인 여론이 86.7%입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은 대리가 91%, 과장이 88%, 사원이 88%, 부장이 82%. 위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게 조금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주 4일제에 긍정적이냐? 그랬더니 휴식 보장과 워라밸 문화 정착, 그리고 뭐 그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서, 뭐 업무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 4일제를 부정적으로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임금이 삭감될 것 같아서가 52.5%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임금 삭감을 안 하고 주 4일을 한다라는 거는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 주 5일 됐을 때 월급 줄지는 않았었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임금 삭감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리고서 임금이 삭감되는 거를 감수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감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감내할 수 있는 임금 감소 폭은 평균 7.7%다.
주사일 하면서 나는 7.7% 정도 월급을 깎여도 된다. 예, 예. 근데 주사일에 이제 몇 시간 근로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만약에 주사일을 그대로 쉬는 거면은 네. 그 주사일 근로제에서 그대로 쉬는 거면 20%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금 상감은 7.7%를 감내할 수 있다는 거니까 뭔가 좀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뭐 10시간 근로를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근로 시간이 늘어가니까 그걸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직장인의 희망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단신 하나 더 하시죠. 단신 네, 네.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 네. 그 장제훈 사장, 그 현대차 사장이 오늘 일본과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으로 각각 의미가 있다라고 이게 아무래도 한일중 정상회담 얘기 나오고서 오늘 비즈니스 서밋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지금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수출 목표를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목표로 세워놨는데 이게 만약에 달성이 되면은 반도체 이유는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더럽게 안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중국은 크게 성장했다가 꺾인 네. 시장이고 일본은 아예 접근도 못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일본은 사실 그 내수 시장에서 거기는 완성차가 뭐 한 10개도 넘으니까 맞아요. 진짜 전 세계에 안 팔리는데 일본에서만 팔리는 그런 차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막 규제도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일본은 자유무역을 같이 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이제 규제가 그러니까 일본에 맞춰서 뭐 만들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럼 어디서 좀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친환경 쪽이었어요. 탄소 중립 친환경 쪽인데 수소 쪽으로 협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장제훈 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은 서로의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이거 자기 시장 지키려고 우리나라도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갈라파고스. 일본도 갈라파고스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점점 갈라파고스화가 되고 있고. 하지만 생산 쪽에서는 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생산 쪽에서는 협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일 수출 규제 문제 나왔을 때 생각보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 일본이랑 많이 얽혀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소비 시장 쪽에서 뭔가 좀 잘 열리기를 기대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협력 쪽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번에 장제훈 사장이 지목했던 부분은 수소. 그러니까 수소는 저는 올해 한번 수소 관련한 붐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 현대차도 그 수소차 새로 내놓는다는 것 같고 그 장제훈 사장이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올해 안에 수소차 내놓는다고 했는데 네. 그럼 주식은 언제 오를까? 수소가요? 아니면 수소 차가요? 관련한 테마, 수소 관련한 테마. 수소 관련 테마가. 어차피 수소는 실적 나오는 데가 네네. 아니어갖고 테마일 건데 분명히 올해 초에 장제훈 사장은 수소차를 내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차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사야 될 것인가? 통상 주가는 한 6개월 빠르다고 하니까. 어제?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